대한민국에서 황만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막대한 부와 철옹성 같은 권력을 손에 쥔 사람. 하지만 그에게도 신은 공평했던가? 아니, 어쩌면 잔인했던가?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황지수가 있었지만 지수는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의 감각을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신문 한 구석에 실린 황망일 회장의 짧은 인터뷰 기사를 읽고 있었다. 기사 내용은 그의 사업 성과에 대한 것이었지만 행간에는 외동딸에 대한 깊은 절망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 재활시설, 그 어떤 것도 지수의 다리를 다시 걷게 만들지는 못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제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다는 그의 처연한 독백이 실려 있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내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그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평범한 물리치료사도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다. 과거 나 자신 역시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던 경험이 있었기에 황망일 회장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의 비서실은 철옹성이었고 일개 무명 치료사의 면담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그의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고 비서실에 손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나의 간절함과 함께 지수 양을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한 문장을 적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기적처럼 연락이 왔다. 황망일 회장이 나를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약속 당일 나는 그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높다란 담장과 철통 같은 경비는 그가 얼마나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값비싼 예술품들과 화려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따뜻함이나 생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황망일 회장은 서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지쳐 보였다. 깊게 펜 주름과 공허한 눈빛은 그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임서아 씨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네, 회장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지. 내 딸 지수를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다고 했나?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안에는 한 가닥의 희망보다는 깊은 불신과 경멸이 더 많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하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과 돌팔이들이 그의 절박함을 이용하려 했을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허. 젊은 아가씨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내 딸 지수를 위해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아나. 세계 최고의 의사들, 최첨단 의료기술, 수십억 원의 치료비, 그 어떤 것도 내 딸을 다시 걷게 만들지 못했소. 그런데 당신이 대체 뭘로?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어쩌면 그는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 절망의 문턱에서 내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준비해온 답변 대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는 의사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의지와 잠재력이 때로는 의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수 양의 경우 저는
단순한 신체적 마비 이상의 무언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황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수 양의 의료 기록과 여러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이후 지수 양의 심리 상태와 재활 과정에서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 걷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절망감 혹은 죄책감 같은 것이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내 말에 황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쩌면 내 말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당신은 뭘 하겠다는 거요? 심리 상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단순한 심리 상담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저는 지수 양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함께 치유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방법은 어쩌면 비과학적이고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과거에 절망 속에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내 과거의 경험과 내가 개발한 독특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심신수련법과 서양의 최신 뇌과학 이론을 접목한 나만의 방식이었다. 핵심은 환자 스스로 내면의 힘을 깨닫고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내 설명이 끝나자 황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미세한 호기심 같은 것이 비치는 듯도 했다. 만약 내 딸이 단 한 걸음이라도 다시 뗄 수 있다면 나는 내 전 재산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기만하려 하거나 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면 그땐 나 역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서늘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명예를 바라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수 양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가 지수 양을 다시 걷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때는 회장님의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단호한 대답에 황 회장은 다시 한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나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지만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절망의 문턱에서 나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황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좋소. 단 조건이 있어. 앞으로 석 달 안에 내 딸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약속대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모든 행동은 나의 철저한 감시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것을 중단시킬 것이오. 받아들이겠소. 석 달.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내 대답에 황 회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나를 지나쳐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재를 나갔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철옹성 같던 황망일 회장이 내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절망의 문턱에서 던진 나의 한마디가 기적처럼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나와 황지수, 그리고 황망일 회장, 우리 세 사람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황망일 회장의 비서가 안내하는 차를 타고 다시 그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어젯밤, 그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이후 나는 밤새도록 황지수 양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지내야 했던 어린 소녀,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걷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나. 과연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저택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황 회장은 나를 자신의 딸 지수 양이 머무는 방으로 직접 안내했다. 방은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있는 지수 양의 모습은 깃털 꺾인 작은 새처럼 위태롭고 슬퍼 보였다.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절망과 체념이 느껴졌다. 지수야, 이분은 오늘부터 너를 도와주실 임서아 선생님이시다. 황 회장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수 양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자신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창밖의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지수 양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었다. 지수야, 안녕. 나는 임서아라고 해. 앞으로 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나는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하지만 지수 양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텅 빈 눈동자 속에는 깊은 불신과 함께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또 시작이군. 당신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겠지. 헛된 희망이나 심어주다가 결국엔 나를 포기하고 떠나버릴 거잖아. 이젠 지긋지긋해. 마침내 입을 연 지수 양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치료와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수야, 나는 너에게 섣부른 희망을 주거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다만 네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안에 숨겨진 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야. 나를 믿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나에게 아주 작은 기회라도 한번 줄 수 없을까? 내 진심이 담긴 말에 지수 양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황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 선생, 보다시피 내 딸은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요. 과연 당신이라고 해서 다를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다. 나는 그를 향해 단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회장님, 제게 석 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 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나와 지수 양의 위태로운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저택을 찾아가 지수 양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수 양은 여전히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내가 제안하는 그 어떤 활동도 거부했다. 지루한 물리치료나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 대신 나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함께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제안했지만 아이는 번번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황 회장은 매일같이 나의 보고를 받았고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저택의 하인들 역시 나를 회장님의 마지막 변덕 정도로 여기며
수군거리는 듯 했다. 나는 엄청난 압박감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지수 양의 방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방 안에는 값비싼 인형들과 최신 게임기들이 가득했지만 아이의 손길이 닿은 흔적은 거의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전시품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창가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수 양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림 속에는 푸른 초원을 달리는 말,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힘차게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 선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지수 양의 순수한 열정과 꿈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스케치북을 들고 지수 양에게 다가갔다. 지수야, 이 그림들 네가 직접 그린 거니 정말 멋지다. 특히 이 축구 선수 그림 아주 역동적인데. 내 말에 지수 양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바라보았고 그 눈가에 아주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예전에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다 틀렸죠.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지수 양이 내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말이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왜 다 틀렸다고 생각해? 네,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네 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어쩌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거나 혹은 뛰어난 축구 전략가가 될 수도 있겠지. 내 말에 지수 양은 고개를 저었지만 이전처럼 냉소적인 표정은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희미하게나마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일까. 그날 이후 나는 지수 양과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전술에 대해 토론하고 심지어는 방 안에서 작은 공으로 패스 연습을 하기도 했다. 물론 지수 양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도 들려왔고 내게 먼저 말을 거는 횟수도 늘어났다. 황 회장은 이런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지수 양은 갑자기 극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다리였지만 아이는 마치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울부짖었다. 환상통이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이를 다시 덮친 것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절망과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다음 날 아침, 지쳐 잠든 지수 양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불신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위태롭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결코 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가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내리라고. 내 마음속의 희망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황지수 양의 방에서 축구공이 오고 가던 그날 이후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수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지만 이전처럼 완전한 절망과 냉소에 잠식당한 모습은 아니었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에는 아주 가끔
희미한 호기심이나 감정의 파편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굳게 닫혀버린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 상자를 건져 올리는 것과 같아서 섣부른 시도는 오히려 아이를 더욱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아이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매일 아침 지수의 방 창가에 작은 들꽃 화분을 가져다 놓았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지수도 며칠이 지나자 창가에 놓인 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에게 꽃의 이름과 꽃말을 이야기해 주었고 가끔은 함께 꽃에 물을 주기도 했다. 이건 달맞이꽃이라는 거야. 밤에만 피어나서 슬픈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전설이 있어. 꼭 너처럼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꽃이지. 내 말에 지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시선은 한참 동안 달맞이꽃 화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또한 지수에게 명상과 호흡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아이도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며 차분하게 유도하자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극심했던 환상통의 빈도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림이었다. 나는 지수가 사고 전에 그렸던 스케치북을 다시 아이에게 건네주며 억지로 그릴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 표현해보라고 말했다. 며칠 동안 스케치북은 하얀 백지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어느 날 아침 내가 지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밤새 무언가를 그린 듯한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거칠게 그린 형체를 알 수 없는 뒤엉킨 선들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선들 속에서 나는 아이의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지수야, 괜찮아. 어떤 감정이든 표현해도 괜찮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테니까. 나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황망일 회장은 이런 나의 방식을 여전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매일같이 지수의 상태를 물었고 그래서 언제쯤이면 내 딸이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요라며 조급함을 드러냈다. 나는 그때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수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육체의 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좀처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임 선생, 나는 당신에게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오. 내 딸을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다는 당신의 말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고작 그림이나 그리게 하고 이상한 숨쉬기 운동이나 가르치고 있지 않소. 이게 대체 무슨 치료란 말이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한 듯했다. 나는 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나의 방식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다. 회장님, 지수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리치료나 의학적인 처방만이 아닙니다. 아이는 지금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첨단 의료 기술도 소용없을 겁니다. 제발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 간절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황 회장은 결국 다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활 전문의를 초빙하여 지수의 치료를 맡기겠다고 통보했다. 내게 주어진 석 달의 시간 중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황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만약 일주일 안에 지수에게서 그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간청했다. 그는 마지못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주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수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에게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포기하지 말아줄래?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나마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빛이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날부터 지수와 함께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걷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느끼고 움직임의 즐거움을 깨닫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훈련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눈을 감고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주저하던 아이도 나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기도 했고 물론 지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였지만 그녀의 상상 속에서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방 안에 작은 골대를 만들어 놓고 공을 주고받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끊임없이 격려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마침내 약속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나는 지수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말했다. 지수야, 오늘 우리 한번 일어서 볼까? 지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하지만 저는 못해요.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네 마음이 먼저 일어서면 네 다리도 따라올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나는 지수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두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믿고 한번 힘을 줘봐.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적처럼 아이의 엉덩이가 휠체어에서 아주 조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비록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고 아이는 곧바로 다시 주저앉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일어서려 했던 것이다. 봤지? 지수야, 네가 해냈어. 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아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절망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희망의 꽃과 같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황망일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방금 전의 광경을 모두 목격한 듯 충격과 감동으로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마침내 값진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황망일 회장은 그날 딸 지수가 아주 잠깐이나마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떼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어깨를 한번 감싸 안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그 뒷모습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지수 역시 자신의 작은 성공에 놀란 듯 한동안 멍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아이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의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직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살아있는 떨림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지. 지수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란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재활 과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아이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의 지시에 따랐고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은 비명을 질렀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때로는 절망감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고 밤새도록 환상통에 시달리며 울부짖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했다.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었고 아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려 애썼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웠다. 황 회장은 매일같이 지수의 재활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딸의 노력을 응원했고 아주 가끔이지만 지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도 조금씩 인간적인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라 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석 달이라는 약속된 시간 중 2달이 훌쩍 지나갔다. 지수는 이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다리에 힘을 주는 감각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첫걸음이라는 가장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선생님, 저 무서워요. 만약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아빠를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첫걸음을 시도하기로 한 날 아침. 지수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아이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바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수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니?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리고 너는 결코 네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네 아빠는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 말에 용기를 얻은 듯 지수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저택 안의 넓은 실내 정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 회장과 나 그리고 몇몇 하인들이 숨죽인 채 지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특수 제작된 보행 보조기에 의지한 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아이의 임에는 셔츠가 흠뻑 젖을 만큼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할 수 있어. 지수야, 할 수 있어. 아이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떨리는 다리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디뎠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비록 위태롭고 불안정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5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내디딘 위대한 첫걸음.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나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황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지수는 몇 걸음 더 나아가다가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지수는 울먹이며 외쳤다. 그 목소리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바로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감격의 메시지였다. 나는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아이의 작은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잘했어. 지수야, 정말 잘했어.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황 회장 역시 다가와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기적을 향한 한 걸음.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만들어낸 눈물의 순간.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선 한 가족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수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아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휠체어 없이 혼자 걷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저택 전체가 아이의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는 듯했다. 황 회장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하고 권위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딸 앞에서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였고 나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석 달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고 나는 그 기적을 끝까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황지수라는 한 송이 작은 꽃이 절망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낸 것은 바로 아이 자신의 강인한 의지와 꺼지지 않는 희망의 힘이었다. 나는 그저 작은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준 정원사에 불과했다. 황지수 양이 기적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그날 이후 황망일 회장의 저택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절망과 침묵만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지수의 웃음소리와 희망찬 대화로 채워졌다. 지수는 매일매일 눈에 띄게 좋아졌다. 처음에는 나의 부축의 의지에 겨우 몇 걸음을 옮기던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조기구를 사용해 혼자서도 제법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순간 지수는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정원을 산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황 회장은 딸이 다시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권위적인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딸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내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지수가 다시 일어서고 황 회장이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것,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었다. 내게 주어진 석 달이라는 시간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였다. 나는 이제 황씨 부녀에게 단순한 치료사를 넘어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나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황 회장 역시 나를 딸처럼 아끼고 존중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수의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꾸었다. 지수는 다시 걷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다.
아이는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고, 장애인 축구팀에 들어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나는 그런 지수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아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 역시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황망일 회장은 아주 특별한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은 바로 임서아 희망재단이었다. 임서아 선생은 내 딸 지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은인이요. 나는 임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바쳐 이 재단을 지원할 것이요. 황 회장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나 역시 그의 깊은 뜻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지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셔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임서아 희망재단은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지수는 재단의 홍보대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황 회장 역시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종종 지수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곤 한다. 절망의 문턱에서 내가 던졌던 그 한마디. 제가 따님을 다시 걷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만하고 무모한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고, 나 자신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같은 황씨 부녀가 있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이다. 오늘도 난 현재 eden 사무실 강가에 앉아 다수한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벼룩의 미를 구상한다. 문득 강박으로 제잘기어리며 기어려간 윤지수의 발디운 모습이 보인다. 아이 발지어리면 힘차고 당당하다. 그리고 그 옆에 니은데 달리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황만길 회장의 모습도 보인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그 시험비옥한 행복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누긴다. 다시 찾은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는 희망의 세상.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희망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며 살아갈 것이다. 새벽의 약속처럼 언젠가 온 세상이 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분들께 깊은 울림과 함께 삶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